글로벌 화력 지수 GFP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잠재적인 전쟁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매년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지표입니다. 2006년에 처음 발표된 이 지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국가 군사력 비교 지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GFP 순위에서 한국의 위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의 군사력을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2022년 GFP 지수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142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3년 9위, 2014년 7위에서 꾸준히 상승한 순위입니다. 2022년 상위 10개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터키, 독일이었습니다. 한국은 GFP 순위 선정에 고려되는 여러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310만 명의 예비군을 포함해 4,900만 명 이상의 복무, 적합 인력을 보유한 탄탄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보다 많은 예비군을 보유한 국가는 베트남과 북한뿐입니다. 지상 전력의 경우 한국은 자체 개발한 K1A 전차를 포함해 2,400여 대의 전차와 2,800여 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력은 640여 대의 항공기와 165대의 헬리콥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잠수함, 구축함, 호위함 등 190여 척의 함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사력의 중요한 측면은 국방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국내에서 개발한 첨단 무기입니다. 여기에는 K 블랙팬서와 같은 주력 전차, K9 썬더와 같은 자주포, FA-50 경전투기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탄도 미사일 기술, 유도 무기 시스템,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021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500억 달러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지출은 현대화 추진을 촉진하여 한국이 최첨단 플랫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2017만 2021년 사이 매년 5% 이상 증가하여 군사력 증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은 2022년 GFP 순위에서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기존 핵보유국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상황의 제약으로 인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한국이 전략 환경이 악화될 경우 민수용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무기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현재 한국은 억지력을 위해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우수한 인력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무기 체계의 질적, 우위와 첨단 기술의 신속한 도입 능력으로 GFP 순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방위산업 역량, 첨단 기술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감시, 정찰 네트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IT와 무기 플랫폼을 결합한 스마트 밀리터리 개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이 강력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대규모 예비군, 첨단, 토종, 무기 프로그램, 국방 연구,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라는 세 가지 핵심 축에 기인합니다. 31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예비군 규모는 북한의 예비군 규모인 770만 명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비군 규모 덕분에 한국은 필요시 신속하게 추가 전투 인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예비군에는 육군 부대뿐만 아니라 군수 및 민방위대도 포함됩니다.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모든 신체 건강한 남성, 국민을 징집하여 약 18개월의 의무 복무 후 예비군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은 훈련된 예비군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예비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이 인구의 28%가 조금 넘는 65만 5천 명의 강력한 현역, 병력을 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도착화는 한국의 군사력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한국은 이제 첨단 국산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사일, 항공기, 차량, 레이더, 해군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조달을 감독합니다. 주요 독자 개발 플랫폼으로는 자율 추적 기능을 갖춘 K-흑표 전차, 산악 전용으로 설계된 K9, 자주포, 해외 기술 이전으로 개발된 수리온 다목적 헬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능력과 방위사업청의 구축함을 통해 해군 현대화 노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TA-50과 FA-50과 같은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개발하여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KF-X 미래형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은 첨단, 토종 4.5세대 전투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탄도 미 순항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지대공, 미사일을 통해 미사일 분야에서 상당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자급자족을 위한 추진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2021년에 30억 달러가 넘는 한국의 국방 R&D 투자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통합항공전자공학, 정밀무기, 네트워크 작전 등의 분야에서 역량을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자금은 학술 국방 연구도 지원합니다. 기관 간 협력과 민관 파트너십은 무기 프로그램의 기술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드웨어 외에도 한국은 전술 네트워크와 시사 ISR 능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외국 및 국산 레이더와 MSAM 미사일을 결합한 것입니다. AWACS 항공기, 드론 및 위성 기반 감시 시스템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스마트 밀리터리 개념은 센서와 사수를 더욱 네트워크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2020년 무기 판매액이 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훈련기, 헬리콥터, 잠수함, 수송기, 미사일 등을 60여 개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R&D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토종 프로그램도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한국의 대규모 예비군 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첨단 자급자족 무기 프로그램, 국방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는 한국 군사력의 3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군사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유지하는 것이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장갑차, 포병, 항공기, 해군 함정, 유도, 미사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는 국방 R&D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전력의 강점을 바탕으로 역내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상군에서 한국은 K-레이와 국내에서 개발한 K, 흑표 전차 등 2,300여 대의 주력 전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K는 자율추적 및 위성연계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어 네트워크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0mm 평활포는 뛰어난 화력과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K-레이는 최신식 열상 조준경과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한 K-레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한국의 자주포 전력은 500여 대의 K9 썬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5mm 곡사포는 신속한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탑을 회전시켜 단 15초 만에 60호를 가로질러 표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썬더의 자동장전 장치와 사격 통제 시스템은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기동전 수행 시 우위를 점합니다. K-21 보병전투 차량과 K-10 탄약제 보급 차량과 같은 한국형 장갑차 프로그램은 핵심 지상군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으로부터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능동 방호 시스템도 발전시켜 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15K, F-16 자체 개발한 FA-50, 경공격기 등 400여 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A-50은 방공과 지상 공격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AESA 레이더와 미사일이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포인트 스테이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대 이상이 도입되었습니다. 한국은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 중입니다. 추후 항속거리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트윈 엔진 변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기의 강점은
공격 및 유틸리티 역할을 위한 AH-64 아파치 및 수리온 헬리콥터로 보완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에서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고속정, 상륙함, 군수지원함 등 190여 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유도탄 구축함에는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와 SPY-1D, 레이더, SSM이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800톤급 장보고 III급 디젤 전기 잠수함 6척을 국내에서 건조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공기부료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은밀한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원자력 잠수함 3척을 포함해 9척의 잠수함 추가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직 이착륙 시스템을 갖춘 상륙기동헬기 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에는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인 현무 시리즈와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현무 3C는 1000kg의 탄두를 최대 1500km 떨어진 표적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탑재형 시스템인 7호는 적의 항공기, 헬기, 드론, 순항미사일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군은 패트리어트 PAC-3 MSE 요격미사일, SLAMER 순항미사일, 해상 방어용 RIM-116 롤링, 에어프레임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무기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더 많은 시스템을 국내에서 구축할 것입니다. JDAM 위성 유도 폭탄, 타우러스 순항 미사일, 사거리 250km의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획득을 포함한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에 대한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거리 750만 1000km의 탄도 미사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다양한 영역에 걸친 현대 재래식 무기의 폭과 정교함을 통해 역내 주요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방 조달과 연구개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지정학적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도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핵탄두를 조립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둘러싼 전략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은 현재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수개월 내에 민간 핵 프로그램을 무기화하는 데 필요한 핵분열성 물질과 생산, 인프라, 전달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합니다. 북한의 첨단 원자로와 연료 주기 기술은 무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현무이와 같은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약속과 미국의 안보, 보장은 북한의 노골적인 핵 개발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과 주한미군 주둔은 비무장지대를 따라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포병의 위협을 고려할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보다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핵무장을 추구하면 미군 철수와 한국 방위의 기반이 되는 한미 동맹의 해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기술 접근성에 타격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여론도 대체로 핵무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추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핵 위협을 핵무장의 구실로 삼고 있는 북한에게 핵 능력 강화의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핵잠재력은 북한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신호 능력으로 여전히 유용합니다. 또한 핵무장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은 동맹 틀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영내 세력 균형이 불리하게 변화할 경우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억지력을 위해 장거리 탄도 미사일과 정밀 유도, 재래식 무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무3 순항 미사일과 같은 시스템은 북한의 고가치 표적에 대한 재래식 타격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핵 능력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경제 및 남북 관계가 비핵화에 유리하며 북한의 위협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한 한국은 비핵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환경이 심각하게 적대적으로 변하면 물질적, 기술적 동인이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국은 핵무기 안보 및 명성, 이점과 동맹의 약속, 핵 확산 방지 규범, 지정학적 제약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 능력은 실존적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래의 핵무장을 허용합니다.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기대와 신호를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전략적으로 핵무장 옵션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재 정책 선택은 독자적 핵무장보다 동맹 관계와 지역 안정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직면한 복잡한 위협 환경을 고려할 때 잠재적 능력과 이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방위 플랫폼과 기술의 주요 글로벌 수출국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2020년 한국의 해외 무기 판매액은 70억 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고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공급업체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된 강력한 토종 방위 산업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항공기, 미사일, 해군 함정, 곡사포, 장갑차 등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과 공동 개발한 T-50 골든이글 초음속 훈련기는 아시아 및 중남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레이더와 무장을 장착한 경전투기 FA-50은 약 10개국 공군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기종들은 구매국들에게 공중 우위와 근접 항공 지원 능력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잠전에 최적화된 울산급 호위함 등 수상 전투함을 페루, 태국, 필리핀 등 국가에 수출했습니다. 탐색 레이더와 소나세트와 같은 하위 체계의 통합이 핵심 강점입니다. 장보고급 디젤 전기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도 공급된 바 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기동성과 연사력이 뛰어난 K9, 자주곡사포는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트너는 K9 및 관련 탄약을 통해 우수한 포병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및 스마트 탄약 수출에는 단거리 방공 시스템인 칠온과 공대지 밑대함, 미사일인 S&T 다이나믹스 K200 시리즈가 포함됩니다. 정밀유도 포탄과 KMLRS 로켓 발사기 시스템도 수출 품목에 포함됩니다. 경항공기, 기뢰 대응 함정, 차륜형 장갑차, 소형 무기, 레이더 및 소나 시스템과 같은 센서도 한국의 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동 생산과 라이선스 제조를 통해 구매자는 기술 이전과 비용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과 같은 아랍 국가와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꾸준한 고객입니다. 수출은 대규모 생산 배치를 통해 국내 프로그램에 혜택을 주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합니다. 절충교역과 절충교역 협정은 수입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국이 스텔스, 네트워크 중심 시스템, 무인 플랫폼과 같은 첨단 기술을 군에 통합함에 따라 수출 구성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와의 정치적 시너지 효과와 경쟁력 있는 가격은 시장 접근에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까지 수입국이었던 한국은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이 되었습니다. 무기 수출은 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자립적 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고객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지보수, 교육 및 합작 투자를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결론에서는 인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행,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국방 정책이 오늘날의 복잡한 세계에서 국력을 진정으로 평가하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주권 수호를 위해서는 군사력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국가의 접근 방식은 시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더 넓은 이상도 지켜야 합니다. 국방에 대한 공공투자는 사회복지와 인간 개발을 위한 배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군사력 부상은 급속한 경제, 성장, 산업 역량, 기술 혁신에 힘입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개발 시대에서 도덕적으로 의식적인 지식사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정책은 투명한 거버넌스, 저탄소 전략, 공정거래, 평등과 같은 원칙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인적 자원, 지역사회 프로그램, 공급망 관계를 아우르는 윤리적 관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생각하는 투자와 소비가 시장을 주도합니다. 시민들은 지속 가능성, 다양성, 사회적 포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주는 기업을 선호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목적 중심의 리더십과 인간 중심의 성장을 원합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은 이해관계자들이 국방기관도 윤리적이고 자비로우며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관행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안보기관이 권력과 자원을 행사하는 방식은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채용, 교육, 조달, 운영 및 파트너십은 정직성, 책임감, 존엄성, 연민과 같은 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은 필수적입니다. 참전용사 지원, UN 평화 유지 활동 지원, 재난시 인도주의적 지원 정책은 군사력이 어떻게 글로벌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보 및 감시 능력은 프라이버시와 자유의 윤리에 의해 제한되어야 합니다. 기술이 전쟁을 변화시킴에 따라 기술의 사용은 국가와 시민 간의 도덕적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자율 무기는 생사를 결정할 때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사이버, 우주, 극초음속 재래식 무기는 윤리적 감독과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방어 태세는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북한과 같은 안보 문제에 대한 대중의 담론은 평화, 화해, 공동 번영을 우선시하는 소프트 파워 접근법과 하드 파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국력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념, 원칙, 집단적 정체성 등 국가의 품격에서 비롯됩니다. 성숙한 한국 사회는 자국민과 전 세계 인류의 복지를 위해 책임감 있게 힘과 수단을 행사하는 도덕적으로 깨어있는 군대를 원합니다. 이는 수치적 지표를 넘어 진정한 힘의 척도를 높입니다. 한국은 군사적 준비태세와 함께 인문학적 가치를 견지함으로써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세계 질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비교적 작은 나라입니다. 총 영토가 10만 210평방킬로미터에 불과한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7번째로 큰 국가입니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아이슬란드나 미국 켄터키 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물리적 크기는 작지만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6번째로 큰 수출국입니다. 한국의 막대한 영향력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와 한정된 국토를 활용하는 수완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광범위한 간척 사업을 통해 국토를 꾸준히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요 해안 매립 사업을 통해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0제곱킬로미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간척 사업은 황해 해안선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만 한국의 영토는 113제곱킬로미터가 확장되었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새로운 땅의 대부분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해안을 따라 드러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전라남도의 국토 면적은 약 100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공간은 물에 잠겼던 해안 지형을 점진적으로 매립하면서 생겨났습니다. 3,200km가 넘는 해안선과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한국은 추가 매립 사업에 대한 막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 매립은 주거 개발, 산업시설, 교통 연결, 관광 인프라 등을 위한 중요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안 도시는 매립지를 활용하여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증가에 따른 공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립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광활한 해양 배타적 경제 수역을 더욱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얕은 해역을 사용 가능한 토지로 전환함으로써 한국은 경제 자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를 매립하고 인위적으로 국경을 확장하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주요 토지 매립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선구자이자 혁신가였습니다. 16세기 이후 지속적인 매립 노력 덕분에 네덜란드는 국토 면적을 원래 크기보다 무려 17%나 늘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영토의 약 7,000가
북해 해안선을 따라 매립된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의 6분의 1에 해당합니다. 네덜란드는 제방, 댐, 배수 시스템을 건설하여 침수된 평야와 밀폐된 만에서 드넓은 간척지를 조성했습니다. 플레볼란트주는 매립을 통해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섬으로 거대한 규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도시 국가인 홍콩도 1950년대 이후 대규모 매립 프로젝트를 통해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인 매립을 통해 홍콩은 물리적 영토를 60제곱킬로미터 이상, 즉 6% 이상 확장했습니다. 싱가포르, 바레인, 카타르, 일본도 대규모 매립을 통해 국토 면적을 늘린 주목할 만한 국가입니다. 뉴욕, 보스턴, 뭄바이, 라고스 등 전 세계 해안 도시들은 모두 매립을 통해 도시 밀집도를 낮추고 도시 확장을 도모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안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립과 인공섬 프로젝트는 제한된 공간을 보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지리적 제약이 있는 국가는 매립을 활용하여 더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토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공섬과 지정학적 긴장감, 해안선을 따라 매립하는 것 외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히 인공적인 섬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얕은 산호초나 산호초 군락의 작은 섬을 건설함으로써 각국은 국제법에 따라 해양, 배타적 경제 수역을 더욱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섬 개발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분쟁과 얽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이러한 긴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은 분쟁 지역인 스프레틀리, 군도에 흩어져 있는 암초와 산호초 같은 작은 지형짐을 위해 인공섬을 적극적으로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섬 건설과 군사화 프로그램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영유권과 전력, 투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국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의 광활한 지역에 걸쳐 있으며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도 다양한 섬과 해역을 영유권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에 물에 잠겼거나 사람이 살 수 없었던 암초를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의 섬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이 지역과 더 나아가 주변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 스프레틀리 전초기지에는 현재 비행장, 레이더 시설, 미사일 발사대, 방어, 무기 등 상당한 군사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중국의 준설선은 얕은 암초를 파내어 큰 섬을 만들었고 중국은 이 매립지 위에 항구, 군사 건물, 심지어 관광 인프라까지 건설했습니다. 당연히 주변 국가들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대해 도발적 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공섬 점령을 통해 남중국해의 더 넓은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공격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중국해 외에도 일본은 중국의 대규모 활동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와 면적이지만 인공섬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서쪽으로 대만을 향해 뻗어있는 류큐 열도 남단을 따라 여러 개의 작은 인공섬을 건설했습니다. 각각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의 이 작은 섬들은 중국과 대만의 항의와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섬 건설을 영내 실질적 영토와 영향력을 교묘하게 확장하려는 일방적인 시도로 간주했습니다. 해양 자원 경쟁과 어업권은 단순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 섬 분쟁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중국해는 잠재적으로 매립 계획과 관련된 영유권 분쟁의 또 다른 핫스팟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일본이 관할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이 무인도를 자오위다오라고 부릅니다.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센카쿠 열도를 관리해 온 동안 중국은 정부 선박과 항공기를 보내 이 섬의 영해와 영공을 일상적으로 침범하면서 역사적 주권 주장을 공격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활동과 마찬가지로 센카쿠다오위다오 주변의 인공섬을 건설하여 물리적 점령과 관할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영유권 분쟁, 지역을 둘러싼 일본과의 긴장을 외교적 또는
군사적 대결로 크게 고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매립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 중인 또 다른 섬 분쟁은 한국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일본해에 위치한 리앙쿠르, 암초는 양국 간의 민족주의적 긴장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화산섬을 지배하며 독도로 부르는 반면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의 총 면적이 0.187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독도는 직접적인 영토적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 외딴 섬을 지배하는 국가는 주변 배타적 경제 수역의 풍부한 어장과 해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이 작은 섬들을 둘러싼 격렬한 분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 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해안경비대를 주둔시키고 해양연구 기지를 운영하며 심지어 이 섬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은 1954년 리앙쿠르 암초를 경상북도의 일부로 편입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행정적 통합이 국제법상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은 양국의 상징적인 민족주의적 차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보다 야심찬 개발 옵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방파제 건설, 대형 선박 저반 시설, 해상 풍력 발전소, 조력 발전소, 심지어 매립까지 다양한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상 확장 계획에서는 매립 기술을 사용하여 독도 주변에 약 15만 평방미터의 새로운 지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고려되었습니다. 추가 공간이 확보되면 한국은 독도에 주둔 병력, 헬기, 담수화 시설, 관광객을 위한 호텔, 일본 해안선에서 보이는 등대 등 대규모 시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사고 실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비전은 단순히 일본과의 분쟁을 넘어 독도의 잠재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독도가 더 커지고 영구적으로 사람이 살게 되면 한국의 힘을 과시하고 해양 자원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방법으로 독도의 수면, 면적을 크게 늘리는 것은 한국의 법적 지배권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하게 지역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에 따르면 인공섬과 간척지는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영토와 동일한 범위의 해양 수역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을 통해 한국은 본토와 연결된 지속적인 정착과 경제,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물리적 영유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영유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광범위한 독도 확장 공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일본과의 복잡한 영토 분쟁을 고려할 때 당분간 독도는 정치적으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투기적 매립 개념은 독도의 잠재적, 지정학적 가치와 인위적으로 생성된 분쟁섬을 변경하는 데 따르는 법적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만약 한국이 독도 주변에 실질적인 인공 육지를 조성하고 영구적인 정착지를 만든다면 이는 법적인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제해양법은 인공섬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양, 구역 주장에 대해 회색지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에 따라 각국은 만조 물 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이나 바위를 둘러싼 표준 12LE 영해를 영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 내에서 관할 국가는 본토 영토와 동일한 주권을 행사합니다. 12LE를 넘어서면 국가는 해양 자원 및 특정 경제 활동과 관련된 배타적 권리를 가진 188LE 배타적 경제 수역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UNCLOS는 영해 및 경제 수역 권리 측면에서 인공섬, 시설물 및 구조물을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특히 UNCLOS 제60조는 인공섬, 구조물, 매립지가 암석이나 섬과 같은 자연, 지역물과 동일한 12LE 영해를 독립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가 토목 공사를 통해 과도한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해양법 협약 121조는 자연적으로 인간의 거주나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의 경우 12L이 0의 주장만 인정하고 더 큰 섬에 부여된 200L이 배타적 경제 수역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육지 매립을 통해 인위적으로 확장되어 영구적인 정착지가 된 작은 바위의 지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는 자국의 대규모 인공섬 건설이 본질적으로 현재 거주와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한때는 조그마했던 이 섬들에 대한 200캐리 경제 수역 주장이 정당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분쟁 해역에서 인위적인 확장을 통해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부정하면서 이러한 확장된 견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은 사소한 지형에서 비롯된 과도하고 불합리한 해양 영유권 주장을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호한 조항으로 인해 불모의 바위와 살기 좋은 육지 사이에 있는 인공적으로 개량된 섬을 분류하는데 혼란을 야기합니다. 전반적으로 국제관습법은 인공섬을 완전한 영해 및 경제, 수역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일반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은 인공섬의 지정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독도와 같은 분쟁 도서 주변의 대규모 토지 확장 활동은 이러한 법적 회색 지대에 속합니다. 매립이 당장 근본적인 영토 통제권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리적 점유와 경제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인공섬은 복잡한 법적 고려 사항 외에도 영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적, 지정학적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광범위하게 건설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목적 외에도 해군력 증강을 위한 동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군사화된 인공섬은 전략적으로 침몰할 수 없는 항공모함 및 전진 기지로 기능하여 광범위한 해양 지역에 걸쳐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투사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요새화된 인공섬은 전투기, 방공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전자전 시스템, 방어 무기를 최적의 위치에 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공섬의 고정된 지리적 위치는 군사작전, 특히 적을 겨냥한 접근, 방지 및 지역 거부 능력을 위한 지속적인 도달 범위와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섬 기지는 감시 시스템, 자율주행 차량,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전략적 기지를 제공합니다. 미 해군은 중국이 결국 스프래틀리 제도 기지에 첨단 대함탄도, 미사일과 대함순항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갖춘 이러한 미사일을 통해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서 외국 군함의 항행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섬 기지는 스프래틀리 군도를 통과하는 주요 항로 근처에 유리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지역 해상 교통에 대한 해양 영역 인식을 지원하는 동시에 분쟁 시 봉쇄 또는 배제 옵션을 용이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서해안 섬 매립 프로젝트는 명시적인 군사적 또는 지정학적 전력, 증강 목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설적으로 작은 독도를 크게 확장하기 위한 대규모 매립 작업은 한국의 힘을 한반도 해안선을 넘어 더 멀리 투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더 큰 독도는 레이더와 신호 정보 장비를 배치하여 항공 및 해상 교통을 감시하고 정보 수집 전초기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요새화된 독도는 결국 대한 미사일, 해안포와 미사일 포대, 헬기, 주변 해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해병대 등의 방어, 무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려할 때 독도의 노골적인 군사화는 분명 긴장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 간 최악의 분쟁 시나리오에서 독도를 요새화하면 적 해군과 공군의 접근을 유인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생존 가능한 전진 기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점진적인 토지 매립을 통해 전체 영토는 작지만 국토를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서해안을 따라 사용 가능한 토지를 매립함으로써 한국의 해양,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활용한 생활 공간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안 매립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큰 지정학적 위험을 수반하지 않았지만 인공섬 건설은 영내 경쟁국들의 분쟁과 도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독도와 같은 분쟁섬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매립,
공사는 한국의 행정적 통제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적대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분쟁 도서 주변의 대규모 국토 확장은 전략적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국제적 비판으로 인해 상쇄될 수 있습니다. 영리한 외교를 통해 한국은 지역 긴장을 불필요하게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토지 매립을 통한 영토 확장을 신중하게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긴 해안선을 활용한 점진적인 영토 확장은 인구와 경제 수요에 따라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독도의 가상의 경제적 잠재력과 현재 한국이 점유하고 있는 섬에 대한 비생산적인 침략을 피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